돼요. 일단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강의를. 그래서 일단 책에 대한 걸 좀 보고 나서 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유정을 한번 보세요. 거기 110페이지 오른쪽에 나오죠. 김유정 나오죠. 김유정은 되게 8년생인데 37년. 그러니까 30도 안 돼서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 중에 작가의 이름으로 된 유일한 역이 김유정 역이에요. 김유정 역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여쭤보면 정말 안 다니셨더라고. 한국인이신데 저는 되게 많이 다녔어요. 이런데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도 많이 다니셔야지 이게 또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달라져. 제가 오늘 올린 거 있잖아요. 이코노미 뷰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제가 막 여러 가지 쓰고, 하나는 제가 시무장에서 이렇게 해설하는 거 있어서 모자 쓰고, 그게 제 사진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를 많이 다니셔야 돼.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어디가 유명한지를 모르지, 여러분, 아직은. 근데 어쨌든 김유정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유정은 웃음과 해악의 미학을 통해 찾으셨죠? 식민지 현실을 그렸고요. 30년대 작가예요. 그리고 가족의 불화. 그러니까 이 김유정은 여자 관계가 약간 말도 좀 더듬은 스타일이었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여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김유정 스타일이. 그리고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남다른 문학적 열정으로 한 2년 동안에 이렇게 작품을 써요. 2년 동안에. 자기가 평생 걸 다 쓰는데 30편 가까운 작품을 쓰고 요절했다고 나오죠. 30도 안 돼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농촌과 도시를 배경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고통받는 인간 군상, 그리고 미녀와 판소리를 수용을 하고요. 토속어, 순서울말을 살려 쓴 보기 드문 작가로 평가받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김유정 작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골개미란 말 들어보세요. 골개미.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문학을 공부하다 골개미란 말 나오는 게 뭐냐면, 골개미가 뭔지 아시는 분? 골개미. 골개미는 뭐냐면 우리가 해악이죠, 해악. 해악은 알죠, 웃기는 거. 해악 플러스 풍자가 나오는 게 골개미. 해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풍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김유정의 작품에 보면 누가 많이 나와요? 점순이하고 나가 나오죠. 맞나요? 점순이가 이제 되게 나오는데, 이게 점순이와 나와의 사랑을 김유정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김유정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순이는 어떤 지주의 마름이나 지주의 어떤 대표적 인물이고, 나는 소작인의 대표적 인물이야. 그걸 이게 사랑의 의미로 이게 바꿔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김유정은 이렇게 골개미가 넘치는 작가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30년대라고 하는 자체가 일제가 통제를 엄청 강화하는 시대잖아요. 그건 알겠죠? 1910년부터 45년까지니까 36년 동안. 그래서 그런 민족주의적이고 저항적인 문학은 억제가 돼.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시에서 이육사나 윤동주가 이제 그런 걸 쓰긴 썼지만 둘 다 결국 형무소에서 사라졌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이육사 시인은 북경에서 형무소에 돌아가시고,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어떤 이런 작품을 썼는데, 이 안에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가족사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는 심리소설. 필기 안 했으면 써놓으세요. 심리소설인데, 내성소설이라고, 안을 돌아본다. 내성이라는 게 안내자에 살필 성자거든요. 안을 살핀다. 내성. 한자 알겠죠? 이렇게 살필 성자거든요, 이게. 내성. 내 안을 돌아본다고요. 그걸 내성 소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족사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집안의 해라는 뜻이에요. 아내. 우리가 이제 일본어로 아내가 뭔지 아세요? 일본어로? 혹시? 일본어 공부하십니까? 카나이라고 해요. 카나이. 아내를. 카나이는 가네. 집 안에 있다. 가네. 그 일본말로 카나이라고 하는.
나이. 이해가죠?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편안을 앉자 제가 얘기했죠. 왜 편안을 앉자? 여자가 집에 있으면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잘 만들었죠. 엄마가 막 밖에 가서 막 일하고 하면 애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남편도 막 그렇고 막 설거지도 안 해놓고 막 그죠? 그래서 이게 편안을 앉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카나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썼는데 이게 결국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제가 하여튼 저는 막 여러 가지를 좀 던져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뭐 어느 정도 쓰이긴 쓰셨으니까 그걸 좀 토대로 해서 좀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 어차피 강의 들으신 거고 저는 이제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는 어떤 그 주제가 뭐냐? 가난한 농민의 아내 팔기 이야기 맞죠?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가난한 농민이 아내를 파는 거예요. 아내 팔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보통 이하의 어리숙한 인물을 주 인물로 하여 맞죠?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이하의 어리숙한 인물을 주 인물로 하여 식민치하 하층민의 삶을 재현함. 말로 써주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하의 어리숙한 인물을 주 인물로 하여 식민치하 하층민의 삶을 재현함.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어리숙해. 맞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데, 자, 이 작품은요,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증오와 야유가 없음.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증오와 야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 정말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1년 정도를 공부를 하셔야 돼. 이런 거 다 하려면. 그래서, 청산별곡 같은 데 보면, 청산별곡은 들어보셨어요? 거기 어떤 대사가 나오죠? 청산별곡에? 응? 그러니까 그거는 앞부분이고 마지막에 사슴이 짐대에 오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이런 구절 알아요? 모르죠?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상 아닙니까? 그러면 사슴이 여러분 장대에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죠. 근데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야. 뭐냐면 첫 번째는 진짜 사슴이 올라갔어. 이 세상 한번 뒤집어져 봐라. 사슴 장대 못 올라가니까. 그런 걸 좋아해. 또 하나는 사슴 복장을 한 광대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죠. 사슴 복장을 한 광대가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걸 듣는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 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거 끝도 없다니까 제가 다 이야기하려면. 문학이라는 건 한 가지로만 해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읍사에 보면 달리며 높이 돌아서 멀리 비치십시오. 저제 너러신고요 어기야 진대랄 드디어 올세라 이거 나오거든요. 당신은 시장에 계신가요? 시장에 계신가요? 남편이 안 오는 거야. 행상인의 아내가 옛날에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 찾으러 나갔는데 시장에 계신가요면 이게 뭐냐? 1번 전주시장에 있냐? 정읍하고 전주가 가까워요. 전라북도 사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읍에 있는 시장에 있느냐? Are you in the market? 당신은 정읍에 있는 시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주에 있는 시장에서 걸어서 1시간 이렇게 가면 가거든, 정읍에. 두 번째는 진대랄 드대올세라. 이러면 진대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산적이에요, 산적.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산에 가면 산적들이 돈 하겠죠? 뜯겠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기생집이에요. 질퍽한 곳. 그래서 이게 기생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남편들이 돈을 잘 벌면 술집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뜻이 있고 마지막에는 남편이 안 와. 어기야 내가 논데 점근할시라. 내가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다.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요. 왜? 첫 번째는 내 남편이 오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산적을 만나서 어느이다 놓고 오시라. 아무 때나 당신 물건 판 거 놓고 와라. 문만 오면 된다. 그런 뜻인데 내 남편이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다도 되지만 부부 일심동체죠. 부부 일심동체 아닙니까? 내가 가는데 내가 남편이 안 오니까 남편을 찾아서 내가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다. 멋있지 않나요? 그게 정읍사예요, 정읍사.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정답이 없어. 수학처럼 막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어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문학이 국문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수학은 안 하니까 쉽지 않나요? 전 수학만 안 하면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전 수학을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암기하는 걸 엄청 잘했어요. 예.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증오와 야유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데요. 써놓으세요. 상황적 결핍을 지적하고 해학적 웃음을 끌어냄. 쓸 수 있겠죠? 상황적 결핍을 지적하고 해학적 웃음을 끌어냄.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필기하셨죠? 상황적 결핍을 지적하고 해학적 웃음.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제가 금방 했는데. 골겜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런 말 쓸 줄 알아야 한다니까. 공부는 왜 하느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여러분 비포하고 애프터 들어보셨죠? 내가 막 체중을 뺄 때와 빼기 전. 여러분의 삶은 국문학과에 들어가기 전과 후로 나뉠 거예요. 진짜로. 지금 이제 이렇게 4년 후를 보시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아 그래서 하여튼 이 소설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설도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소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족사 소설, 농민 소설로도 해석이 돼. 왜 농민 소설로 해석된지 알겠죠? 이게 지금 농민이 주인물이잖아요. 맞죠? 농민 소설로 볼 수 있고요. 뭐 농민 교화, 계몽, 뭐 소작쟁이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뭐 여기다 필기하려면 좀 복잡해서 그냥 말로 해도 뭐 우리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화가 나요. 그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아내의 쓸모는, 이거 뭐 책에 있는 이야기, 내용이요. 아내의 쓸모는 뭐냐? 생계수단이 될 자식 낳는 게 아내의 쓸모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죠. 이거 읽어보면 그렇다니까요. 아내의 쓸모는 뭐냐? 생계수단이 될 자식 낳기. 근데 자식 중에서도 아들 낳기. 이런 게 아내의 쓸모인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나옵니다. 읽어보면. 뭐 여러분 책은 다 읽어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책 내용에서는 또 중요한 게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배경은 몇 년대입니까? 30년대. 30년대 어느 농촌이야. 맞죠? 30년대 농촌이고 등장인물은 뭐 한 4명 나오죠. 나하고 아내와 똘똘이와 뭉태. 맞죠? 나, 아내, 똘똘이, 뭉태가 나와. 근데 이제 시점이 중요해. 아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했는데 뭐냐면 이 시점은 남편인 나의 눈으로 관찰한 아내에 대한 서술. 남편인 나의, 이게 써놓으세요. 남편인 나의 눈으로 관찰한 아내에 대한 서술. 이게 시점이에요. 끝까지 이해가죠? 지금 아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의 눈으로 본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남편의 눈으로 본 아내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아내의 쓸모가 그러니까 노예화. 그러니까 아내의 쓸모가 이게 이제 그 아이의 출산은 하나고요. 이게 한 3가지 정도 뭐 서너 가지 됐는데 자, 이제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내의 쓸모는 1번이 뭐냐? 아이의 출산이에요. 1번. 그럼 써보세요. 1번 아내의 쓸모 땡땡. 1번 아이의 출산. 아이의 출산. 2번 화풀이의 대상이에요. 아내가 화풀이의 대상. 3번은 그냥 노예화. 노동력이 노동력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4번 하나 더 한다면 피곤한 남편의 비난의 핑계. 피곤한 남편의 비난의 핑계. 이런 게 될 수가 있어. 내가 이제 피곤한데 막 그냥 비난하는, 요즘 이런 남편 있으면 그냥 정말 간이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거지. 그렇죠? 요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지금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책을 이 소설 읽어보면 참 뭐랄까요, 좀 화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작품은 하여튼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126쪽 보세요. 126쪽에 보면 126쪽 보세요. 거기 한 4번째 줄, 뭐 책은 뭐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제가 126쪽 4번째 줄로만 나오죠. 너는 들병이로 돈 벌 생각도 말고. 들병이라는 게 뭐 술집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맞죠? 술집 하는
그런 거를 하지 말고 그저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옳겠다. 국으로 밑에 나오죠. 국으로 생긴 대로 막 나왔네요.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몸성이 있다가 연애 자식이나 쏟아라. 뭐 많이도 말고 굴대 밑에 나오죠. 굴대 장군 키가 크고 몸피가 굵으며 살같이 검은 사람을 놀림조로 같은 아들로만 보세요. 딸도 아니고 아들로만 몇 명이에요? 15섬이니까 150섬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야, 참 어이가 없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건 참 너무 많구나. 그런 줄 몰랐더니 뱃속에 1,500원을 지니고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따져도 나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참 그리고 여기 이제 속어들이 너무나 많죠. 참 말로 좀 담기가 어려운 속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뭐 그런 내용들 하여튼 뭐 작품은 여러분 이제 뭐 읽어보시는 내용들이니까 뭐 설명도 들으셨을 거고 뭐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걸 가지고 좀 설명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부부싸움, 폭력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죠. 읽어보면 예,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이리와 자빠져 자 뭐 이라든가 116쪽에 보면 그 세 번째 단락에 뭐 이게 나오죠. 너나 자빠져 자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참 말로 참 담기가 어려워요. 제가 읽기가 어려워서.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빗세는 뭐 이런 말 나오는 게 속으로 좋으면서 안 그런 척하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빗센다란 말 나오죠. 그 116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셋째 줄 나오지 않나요? 독이 올라서 돌아다도 안 보고 빗센다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네. 이런 표현들 참 좀 잘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유정 작가가.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들병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들병이란 말 있잖아요. 들병이 뭔 뜻이냐면 뭔 뜻인지 정확히 아세요? 이게 주막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판다는 뜻이에요. 주막이 딱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하는 뭐 포장마차 같은 그런 뜻이에요. 들병인 것이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술과 몸을 같이 파는 그런 그 여성이에요.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들병이.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서 여기를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셨다고 하고 이제 뒤에 게 중요하니까 127쪽부터 131쪽 있죠. 요걸 보고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작품은 여러분이 뭐 다 아실 거고. 자, 그들의 윤리 우처와 우부의 궁합 이렇게 나왔죠? 127쪽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아내와 가난한 남편이죠. 우처와 우부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비윤리적인 부부 이야기인데 어떤 부부냐? 자, 극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부부간의 합의. 이 작품이 그런 이야기예요. 극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자 이렇게 필기 좀 해놓았어요. 그 옆에다가 부부간의 합의인데 근데 이게 뭐냐? 암시적 묵계에 의한 거예요. 암시적인 묵계. 묵계란 말이 뭔지 알죠? 그냥 침묵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핵심을 하면 아내 팔기 모티프라고 나왔네요. 맞죠? 김유정의 작품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내 팔기 모티프가. 그래서 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아내 팔기 모티프는 뭐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아내를 미천으로 삼아 돈을 벌려는 한심한 남편들과 남편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아내 이야기. 자, 다시요. 아내를 미천으로 삼아 돈을 벌려는 어떤 한심한 남편들과 남편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아내 이야기.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를 미천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내도 또 따라가요 여기에. 아 나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읽어보면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세요. 이제 좀 읽어보면 이 1920, 30년대 농민층의 전반적인 찾으셨죠? 127쪽 보고 있어요. 몰락과 빈민화. 그래서 이제 뭐 해체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아내를 유기한 채 나오죠. 아내를 버려버려요. 유기견이란 말 있잖아요. 유기견. 버려버려.
그리고 이혼을 하거나 남편의 폭력과 가부장적 종속을 피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아내가 집을 떠나는 일도 많았어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만무방, 여러분 만무방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전에 그 막대 먹은 영애 씨라는 그 되게 그 뭐죠? 드라마가 인기 많지 않았나요? 몰라요? 막대 먹은 영애 씨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여러분 TV 안 보시고 하여튼 이 만무방이 뭐냐? 만무방이 뭔지 아세요? 막대 먹은 놈이에요. 막대 먹은 놈. 그걸 만무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응칠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야반도주에서 가족들과 헤어져 동생 집에 오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산골 나그네에서 거지 아내는 병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 다른 남성과 거짓 결혼한다. 손학부에서 외간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첩이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기뻐하는 아내가 나오고 이 작품 외에도 여러 보세요. 아내를 미천 삼아 돈을 버는 한심한 남편 막 나오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김유정의 작품이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어떤 비윤리적인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발문학이에요. 고발문학. 이 작품은 고발문학이라고 써보세요. 르포르타지 고발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8쪽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처와 우부의 궁합이라고 나왔네요. 128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그 가난한 아내와 가난한 남편의 궁합이 삶의 조건이 나아지면 이게 필기하면서요. 조건이 나아지면 정상적으로 복원될 것임을 그 잠재적 힘이 있는 관계임을 암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삶의 조건이 나아지면 정상적으로 복원될 것임을 잠재적 힘이 있는 관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조건이 나아지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건이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그게 문제야. 맞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8쪽 보세요. 아내의 남편은 들병이로 나서겠다는 아내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먹고 살기 위해 아내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이익인지를 셈하며 못생겼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고 화풀이를 하는 파렴치한 남성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폭력. 가정폭력.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부장제 폐해와 밑에 나오죠. 여성의 성매매 폭력이 문제가 재현되지만 내포 작가의 분명한 비판적 거리를 찾기 힘들다. 여러분 이제 내포 작가란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내포 작가란 말 1학년 수준에서는 별로 안 들어보셨을 텐데 내포 작가는 뭐냐면 작가하고 내포 작가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했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글자 수가 달라요? 작가는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작가는. 그건 알겠죠? 근데 내포 작가는 뭐냐면 내가 이런 글을 쓰면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글을 쓰는 사람을 내포 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포 작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좀 더 그 작가를 좀 더 뭐랄까요? 포괄적이지 않고 그 함축적으로 쓰면 내포 작가란 말을 써요. 아시겠죠? 내가 뭐 글을 써서 막 이 사람 독자를 놀래게 하면 독자가 놀래. 또 독자들이 막 웃게 하면 만든 독자들이 웃어.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작가. 그러니까 내포 작가는 그렇게 써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소설론 가면 좀 더 배우실 거니까 지금은 1학년이시니까 그냥 독자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작가. 이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1학년 수준에서는.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리를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유정은 이런 것들을 잘 써놨다 이런 이야기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남편의 시선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시선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뭡니까? 파렴치한 남편의 압도적 능변이란 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 나와요. 자, 그래서 아내는 자 보세요. 밑에 3번 찾으셨죠? 1인칭 화자인 남편에 의해 서술된다. 그리고 이 화자는 어때요? 압도적인 능변으로 독자를 몰입시켜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거죠. 김유정은 화자를 통해 특유의 해학과 감칠맛 나는 언어들을 구사합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서술의 중간에 거기 나오죠. 제가 말로 하기가 참 그러네.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뭐 할 뭐뭐.
뭔 말, 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 리듬감 있게 반복해서 이게 보세요. 이게 보면 다 네 글자로 거의 써놨죠. 땀을 낼, 뭐 정을 칠, 망할, 뭐 이제 세 글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네 글자가 많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아닌 것도 있어요. 이제 변격도 있는데 네 글자를 주로 이제 맞췄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듬감이고 비하적이고 또 유의적으로 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의 재밀리 실제보다는 과장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쳤어요. 희화화. 여러분, 희화화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문학 공부하다 보면 희화화.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1학년 때 뭘 많이 공부해야 된다? 정의. 단어의 정의를 많이 아셔야 돼요. 이 정의를 모르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 아, 희화화인데 이게 희화화가 뭐예요? 웃기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희화화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릿광대들 있죠. 막 연극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막 분장해가지고 어릿광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희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희화화. 아시겠죠? 이게 다음에 나오면 희화화 나오면 뜻 아셔야 돼요. 웃기게 표현하는 거. 반어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김유정은 뭘 통해서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그 밑에다가 비속어를 통한 역설적 전달. 속어가 아니라 비속어를 통한 역설적 전달. 자, 쓰세요. 그다음 대상을 얕잡아 보고 경멸하는 태도와 정겨움의 표현. 대상을 얕잡아 보고 경멸하는 태도와 뭐의 표현? 정겨움의 표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읽어보면. 김유정의 작품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게 필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의 계산, 경계, 시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작품을 읽어보면 아내의 외양과 태도를 되게 어떻게 돼요? 과장되고 희화하여 표현.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남편의 계산 그 옆에다가 아내의 외양과 겉모습과 태도를 과장되고 희화하여 표현. 뭔 말인지 알겠죠? 웃기게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희화하여 표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읽어보시면. 보세요. 거기 그 129쪽에 그 4번 그 밑에 좀 볼게요. 자, 보세요. 이 작품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들병의 수업. 아까 들병 이야기 했어요. 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태도. 남편이 보기에 아내는 박색이에요. 얼굴이 못생겼다는 소리예요. 음치해. 노래를 못해. 우둔해. 자신이 가르쳐주는 노래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한심한 존재다. 남편은 들병이로 나서겠다는 아내를 무시하며 노래를 가르치는 동안 세디스트. 여러분 세디스트란 말이 뭐냐면요.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을 세디스트라고 해요.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세디스트하고 마조이스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마조이스트까지는 어려우니까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적인 쾌락에 빠진다. 우둔한 아내에게 교정과 지도를 하며 남편의 권위를 만끽한다. 문제는 아내가 남편의 지도와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아내는 야학에서 신식놀이를 배워오고 다른 사람들 정보에 따라 담배를 배우고 또 뭉태라는 동네 남자와 어울려 술을 배우고 아내는 스스로 가정의 경계를 넘어 현명한 자립 스스로 쓴다는 거죠. 준비를 하지만 남편은 뭐예요? 아내의 사회화를 경계어린 시선. 여러분 사회화가 뭐냐? 여기 사회화 동그라미 쳐볼까요? 130쪽에 두 번째 줄 끝에. 여러분 사회화가 뭔지 아세요? 사회화. 사회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이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화는 뭐냐면 써놓으세요. 한 개인이 사회의 문화를 습득해가는 과정. 한 개인이 사회의 문화를 습득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사회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여러분도 지금 사회화 하시는 거예요. 계속. 태어나셔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뭐 직장생활 하시고 뭐 주부로 계시기도 하시다가 다시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다 사회화입니다. 사회화. 그래서 종국에 마침내 자신의 권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소유물을 상실할 것에 대한 염려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낳아 살림 미천을 마련하겠다는 새로운 꿈으로 위장함으로써 아내를 가정 내의 존재로 가두기로 결심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지막 단락을 보죠. 아내에서 부부의 우매함, 어리석음이란 뜻이에요. 아내의 폭력에 대한 순응, 본능의 철저한 장면,
화자의 유의적 서술은 결국 화자에게 감정이입, 감정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감정이입, 동일시가 불가능,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부와 우체에 대한 희화화된 서술 전략을 통해 가부장의 포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거리두기를 통해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이중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여기다 밑에다가 좀 써볼까요? 그 밑에다가 이걸 좀 더 이제 멋있게 표현한다면 자 필기 보세요. 우둔한 남편과 들병이가 되려는 아내의 힘겨루기. 우둔한 남편과 들병이가 되려는 아내의 힘겨루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글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세 가지 단계로 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써보세요. 남편이 아내보다 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번 힘겹게요. 남편 아내. 2번 남편은 아내. 3번 남편 아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이 세. 이게 재밌는 게 나중에 여러분 이제 소설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공부해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세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아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남자보다 세죠. 정말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뭔 말인지.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아내보다 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색에 음치에 우둔하고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는 한심한 존재인 아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아내에 대해서 음치야 우둔해 하는 것도 없이 밥만 축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남편이 아내보다 어때요? 세지.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쓰세요, 여러분이. 그건 찾아서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똘똘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다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강의하는 거예요. 똘똘이를 출산하고 나서 태도가 변화되죠.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뭐예요? 들병이를 하겠다는 아내예요. 그리고 들병이를 하겠다는 아내를 또 내가 지도해. 그러면 아내하고 나는 어때요? 이꼴 관계 아니에요? 정말 이해 가세요? 처음에는 남편이 그냥 막 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동등한 관계라고. 이꼴 관계라는 소리는. 그러다가 남편보다 아내가 센 게 뭐냐? 아내가 외출해. 아내가 외출하고 또 아내가 그 약에서 막 신식 창가도 막 부르고 또 하나는 뭐냐? 뭉태하고 어울려가지고 술 담배도 배우죠. 이건 나오죠. 술 담배 배워. 그러면 어때요? 지금 순종 안 하잖아요. 남편의 말에 처음엔 순종하는 아내였는데 그 다음에 동급이 됐다가 아내가 더 세졌다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아내에 대한 남편의 뭐 이런 거 태도 변화도 이런 걸 가지고 좀 쓰셔도 돼요. 저는 지금 막 여러 말 던져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출석 수업에서 배우신 거하고 뭐 이런 거 토대로 쓰시면 돼. 아시겠죠? 저는 그냥 좀 막 이것저것 던져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 말씀하세요. 뭐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작품을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좀 더 설명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되게 많다. 아이러니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백색이 아니라 박색이고 얼굴이 못생겼고 음치고 우둔하고 밥만 축내는 아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박색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과정 내의 막 권위를 되게 만끽해 남편이. 그렇죠? 그리고 아내 덕에 편안하게 살아보려는 남편. 그러니까 뭐 아내를 막 이렇게 비판하는데 결국은 아내 덕에 편안하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는 소리예요. 정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덕에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에게 되게 잘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러니라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소설을 읽어보면 아내의 내면, 변화, 양상,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남편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내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남편의 관점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비슷한 심리 소설이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이상의 날개가 있어요. 이상의 날개. 나중에 이상의 날개 딱 쓰신 다음에 이상의 날개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 책에서는 이상의 날개가 나오죠. 이 책에서 8장에 나오잖아요. 8장. 8장이 나오네. 8장의 이상의 날개를 보시면 남편의 입장이에요. 맞나요? 여기 잠깐 보세요. 178쪽에 나오는데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라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는 연애까지 유쾌하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남편의 이야기예요. 쭉 읽어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박색과 우둔함을 과장하고 또 뭐한다? 희화화 웃기게 표현하는 화자를 이야기. 근데 봐요. 이게 또 재밌는 것은 지금 아내의 박색과 우둔함을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과장하고 희화화해. 그런데 그러면 남편은 똑똑하냐?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우리가 뭐죠? 그 50보 100보 이런 것처럼 그렇죠? 무능하고 가부장적인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똑똑한 게 아니라 남편이 무능하고 가부장적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무능하고 가부장적이면서 자기가 아내를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더 아닌데 자기가 아주 잘났다고 아내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작품 의미의 전도라고 해요. 의미의 전도. 전도는 게 뭔지 알죠? 바뀐다는 거예요. 의미의 전도. 전도됐다는 말을 쓰잖아요. 전도. 뒤집어지는 거 전도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뭐냐? 믿을 수 없는 화자인 남편에 대해 정서적 거리두기. 믿을 수 없는 화자인 남편에 대해 정서적 거리두기.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좀 쓰시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가지고 그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이야기, 태도 변화 이런 거 아까 지금 남편 아내 남편 이퀄 아내 남편 아내 요거 막 여러분 살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태도가 지금 남편이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했다가 같다고 생각했다가 내가 좀 더 적어졌다고 생각했다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썰을 풀라고요. 여러분 말로 이야기를 여러분이 소설 읽으셨을 거 아닙니까? 읽은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막 좀 곁들여 써야죠. 여기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면서 너무 많은 걸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거의 뺏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러니까 뺏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다가 약간의 내 말을 좀 더 집어넣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만 또 쓰면 네 말이 어딨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채점하시다가. 그러니까 거기 말에다가 지금 이런 말들 제가 좀 이게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하여튼 출석 수업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 말하는 게 조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막 던져 드리니까 그런 걸 참조해서 여러분이 좀 더 보충을 하시라는 거죠, 말씀. 거기 이야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 수업한 거 위주로 서술하라.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수업을 한 거 방송도 듣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제가 지금 막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다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그런 게 참 어려웠어요. 설명을 안 해줘요. 희화가 뭔지 그러지 않나요? 그럼 희화가 저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냐면 제가 막 도저히 못 알아듣게 사전 찾고 막 이러면서 공부한 거예요. 누가 막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제가 이해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거 알아야 되겠다. 막 사전 찾고 여러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골개미가 어떤 뜻이니 그렇죠? 희화가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설명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막 의미의 전도라든가 비속어를 통한 역설적 전달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작품 속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네, 그렇게 예. 너무 네. 많은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내가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나가도 될라나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그분 그러니까 담당하신 분이 설명을 하신 것을 너무 뭐 오버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수업에 들은 걸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약간 이제 문학이나 국문학 공부는 그거예요. 그 말에다가 나의 말을 좀 더 덧붙이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다가 뭐 제가 설명드린 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덧붙여야지 그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보면 그냥 녹음기 이렇게 해놓고 틀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앵무지 인원이라고 좀 무식한 말을 써요. 앵무지 인원이 뭐냐면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낸다. 이게 이제 구몽 김만중 서포 김만중이 그 쓴 말이거든요. 앵무지 인원이란 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써서 약간 나의 말화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시라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네. 뭐가 문제냐면 네. 그러면 그 교수님은 우리가 잘 들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 위주로 쓰라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을 쓰라는 건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쓰는데 내 생각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볼 때는 저도 수업을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내 생각만 쓰지는 말고 이제 이런 수업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법고창신이란 말 그 뭡니까 연암 박지원이 이 법고창신 한번 써보세요.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옛 것을 본받아서 새 것을 창조한다. 이게 법고창신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법고창신. 여러분 1학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1학년 강의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시겠죠? 기초가 없으니까 이걸 다 이게 3, 4학년 가면 설명 안 해요. 그냥 법고창신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제 1학년은 어려우니까. 옛 것을 본받아서 새 것을 창조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약간 새로움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나의 말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알려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어떤 의견도 집어넣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아마 그날 수업 들으신 거하고 좀 저 들으신 거에 좀 더 깨달으시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의미도 맥락도 설명을 드리고 뭐 필기도 막 해드렸으니까 하게 여러분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살 붙이시라 이거죠. 이게 언제까지예요? 이거 올리는 게 14일? 어제까지? 시행이요.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그럼 아직 목금토일 했네. 그러니까 하여튼 벌써 다 올리셨나요? 5분? 아직 안 올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쓰시고 하여튼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게 힘든 게 직장 다니시면 참 힘드실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일하면서 막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막 잠이 와가지고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참 대단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걸 쓰시려면 하루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는 월차 내셔서 그거 하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매달 한 번씩은 이게 월차를 내시든 뭘 내시든 해서 이게 주말에는 또 주말대로 더 바쁘잖아요. 그렇죠? 난 주말에 해야지 하면 막 교회 가고 뭐 하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시간 금방 가니까 월요일 날 써야지 하지 마시고 내일 정도까지 다 마무리 하시면 편하잖아요. 주말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